나이가 들면 얼마나 연금이 많든지 간에 반드시 피해야 할 세 가지 나쁜 습관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지혜의 꽃밭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은퇴는 아침 9시부터 저녁 5시까지 바쁘게 일하던 일상에서 벗어나 인생의 큰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는 것을 의미하며 이제는 여유롭고 편안한 노후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또한 이는 나이가 들어 노인의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젊었을 때 일했던 직장이나 지역에 따라 사람마다 연금의 액수가 다를 수 있으며 그 차이가 꽤 클 수도 있습니다. 같은 직장이라도 직급이나 직책에 따라 은퇴 후 연금의 차이가 천차만별일 수 있습니다. 매년 연금이 인상된 후 우리 동네에서는 늘 어르신들이 모여 연금을 비교하며 이야기하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한 해 중 가장 시끄럽고 흥미진진한 시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금의 차이를 비교하기 시작하면 종종 심리적 불균형을 느끼게 되고 불편한 상황이나 갈등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 늙어가면서 은퇴 후 얼마나 많은 연금을 받든 다음과 같은 나쁜 습관들을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불행을 자초하거나 늙은 삶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연금을 자랑하지 마세요. 연금이 많다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그것을 과시하거나 자랑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만약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나 뒤에서 의도적으로 혹은 무심코 자신의 연금이 얼마나 많은지 이야기하며 부유함을 드러내려 한다면 이는 결국 자신에게 화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말하는 사람은 아무 생각 없이 말할 수 있지만 듣는 사람은 다른 의도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 중요한 정보가 누군가의 관심을 끌게 되면 그 사람은 쉽게 속을 수 있고 결국 사기를 당할 위험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동네에는 정선이라는 어르신이 계셨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다른 어르신들과 함께 아침 운동을 마친 후 물을 마시며 쉬고 있었고 이때 자연스럽게 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누군가가 정선이 어르신에게 가정 상황에 대해 물었고 자식들 직장이나 연금 그리고 배우자에 관한 이야기를 물었습니다. 똑똑한 사람들은 중요한 질문을 피하고 아무 상관없는 간단한 질문에 대답하는 정도로 마무리하지만 정선이 어르신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연금이 많고 또 자랑을 좋아하는 성격이어서 아주 상세하게 자신의 연금과 생활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 한 마케팅 직원이 그녀에게 건강 관련 물병을 소개하러 왔습니다. 이 물병은 외부는 스테인리스, 내부는 유리로 되어 있고 물을 담으면 색이 변한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물병이 독소를 걸러내면 나오는 물이 병을 치료하는 깨끗한 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눈치가 빠른 사람이라면 전형적인 사기 수법임을 쉽게 알 수 있지만 정선희 씨는 건강과 연금에 관심이 많아 매달 85만 원 이상의 연금을 받고 있다고 믿고 구매하기로 했다. 마케팅 담당자는 당초 2만 원이 넘는 물병을 1만 원에 팔자고 제안했고 정선희 노인은 기뻐서 4병을 한꺼번에 샀다. 자신과 배우자 그리고 자식들에게 각 하나씩 선물한다고 했죠. 결국 4만 원이 순식간에 날아갔습니다. 그녀의 가족들은 이를 알게 되었을 때 모두 말을 잃었고 결국 한바탕 혼이 나고 나서야 이 일은 끝났습니다. 그 후에도 여러 번 뉴스에서 은퇴한 어르신들이 마케팅 직원들에 의해 고수익 투자 상품을 구매하게 되고 처음에는 이자 수익에 기뻐하면서 더 많은 돈을 투자하거나 주변 사람들에게도 권유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 회사가 사라지고 투자한 상품이 사라져 버리면 그동안 모은 연금까지 다 날아가고 말았습니다.
심지어 어떤 어르신은 그로 인해 심장마비를 겪고 현장에서 돌아가기도 했습니다. 결국 병은 입으로 들어가고 화는 입으로 나간다는 말처럼 사람은 더욱 부유해지면 할수록 더 조심하고 저절로 돈을 버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지나치게 과시하는 것만큼 위험한 일도 없으며 그로 인해 나쁜 의도를 가진 사람들이 접근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자녀들에게 차별하지 마세요. 어떤 어르신들은 자신이 먹고 입는 것을 아껴가며 모든 연금을 자녀들에게 지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들은 헌신적인 부모의 사랑을 보여주기 위해 자녀들이 외에서 고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그들의 부담을 덜어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연금을 모두 자녀에게 지원하게 되죠. 부모의 사랑은 정말 위대하지만 이러한 방식은 우리가 옳다고 찬양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하면 자녀들이 의존적인 사람이 되어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생활은 스스로 계획하고 해결해야 할 문제이지만 부모가 지나치게 개입하면 안 됩니다. 사실 어르신들이 자녀들에게 지원을 아끼지 않는 것은 그리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면 자녀들이 부모에게 효도할 가능성이 더 커지기 때문이죠. 나쁜 일이 아니지만 어르신들이 자녀를 지원하는 과정에서 아주 쉽게 범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물이 고르지 않게 한 그릇을 담은 것처럼 일부 자녀에게만 편애를 하고 다른 자녀에게는 냉정하게 대하는 것입니다. 결국 부모가 사랑을 너무 쏟은 자녀는 부모에게 불효하게 되고 사랑을 받지 못한 자녀는 마음이 상해 더 이상 부모와 가까워지지 않습니다. 결국 부모는 아무도 돌봐주지 않는 상황에 처하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동네에는 조태호라는 어르신이 계셨습니다. 그는 쌍둥이 아들이 있었고 두 아들은 같은 외모와 나이, 성별을 가지고 있어서 똑같이 사랑을 받는 것이 마땅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어르신은 특히 작은 아들을 편애하고 큰 아들은 무시했습니다. 그 이유는 두 아들의 성격 차이 때문이었을 겁니다. 큰 아들은 성격이 둔하고 내성적이며 작은 아들은 말이 잘 통하고 사람들 앞에서 잘 처신했습니다. 작은 아들이 외부에서 문제를 일으키거나 빚을 졌을 때마다 부모는 그가 푼 돈을 다시 해결해 주었고 반면 큰 아들은 부모에게 지원을 받지 못했으며 부모는 오히려 그에게 작은 아들을 도와주라고 말했습니다. 큰 아들은 스스로 고생을 마다하지 않고 열심히 일했고 4달 2원 정도를 벌어 생활비를 해결했다. 작은 아들은 일을 하지 않고 집에서 부모에게 의존하며 살았습니다. 그 후 그는 좋지 않은 친구들을 사귀게 되었고 결국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부모가 그 빚을 갚아주었지만 나중에는 빚이 너무 많아 부모도 더 이상 도움을 줄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작은 아들을 돌볼 수 없었고 대신 큰 아들에게 의지하려 했습니다. 부모는 이제 큰 아들이 자신들을 돌봐주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큰 아들은 이미 마음의 상처를 입었고 회사에서는 직원 숙소에 살고 결혼 후엔 아내와 함께 따로 집을 얻었습니다. 두 사람은 많은 돈을 벌지는 않았지만 함께 힘을 합쳐 가족을 꾸려갔고 세 식구는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큰 아들은 부모와는 거의 연락을 하지 않았고 부모가 그를 찾았을 때 그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부모님의 재산에는 관심이 없어요. 하지만 부모님의 행동이 너무 상처를 주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기본적인 의무는 다 할 수 있지만 그 이상은 할 수 없어요. 저는 제 작은 가정을 돌봐야 하니까요. 이제서야 부모님은 깨달았습니다. 지금의 상황은 자신들이 만든 결과라는 것을. 그리고 이제부터는
노후 생활을 자기 자신에게 의지해야 한다는 사실을. 세 번째, 은퇴 후에는 과식하거나 불규칙한 생활 습관을 피하세요. 어떤 어르신들은 연금이 많지만 돈을 함부로 쓰며 한 푼도 저축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매일 외식을 하거나 자주 가방, 옷, 신발을 사며 때때로 계획 없이 여행을 떠나기도 합니다. 더 큰 문제는 많은 어르신들이 마작, 카드 게임 또는 다른 오락 활동에 빠져들어 그로 인해 자신의 연금을 탕진하게 되는 경우입니다. 우리는 은퇴 후 직장을 떠났지만 인생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은퇴할 나이가 되면 우리의 신체 능력도 점차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시력이 흐려지고 몸이 굽어지고 소화 능력이 떨어지며 수면의 질도 나빠지게 됩니다. 이는 모두 노인이 흔히 겪는 문제들입니다. 이 때문에 우리는 더 적극적으로 운동을 하고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며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등의 규칙적인 생활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해야만 건강을 더 오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주변을 보면 최근에 은퇴한 많은 어르신들이 날밤을 뒤집어가며 살고 있습니다. 혹은 밤늦게까지 카드게임을 하거나 야식으로 술과 구이를 즐기곤 합니다. 사실 이런 생활 습관은 건강에 매우 해롭습니다. 소화기관에 무리가 가고 정신적으로도 피로해집니다. 본래 은퇴 후에는 조용하고 여유로운 삶을 즐길 수 있어야 하지만 이렇게 욕망에 휘둘리면 결국 삶의 질이 떨어지고 자신의 몸을 해치는 것입니다. 은퇴 생활이 이제 막 시작된 것처럼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그런 생활을 계속 유지하면 생명이 단축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은퇴한 지 몇 년 되지 않았는데 생활 습관이 급격하게 바뀌어 신체가 따라가지 못하고 결국 일찍 세상을 떠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모든 것이 헛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연금이 아무리 많아도 우리는 규칙적인 생활을 유지하고 좋은 습관을 기르며 나쁜 습관을 버려야 합니다. 여유가 있을 때는 친구들과 가볍게 술 한잔 하거나 차 한 잔을 마시며 바둑을 두는 것도 좋습니다. 그렇게 하면 감정을 나누고 마음도 편안해집니다. 은퇴 후에는 우리가 더 차분해지고 마음을 정리하며 속세의 번잡함을 내려놓고 깨끗한 마음을 유지해야 합니다. 연금을 자랑하는 것은 성숙하지 못한 태도입니다. 진정으로 똑똑한 사람은 남을 깎아내려서 자신을 높이지 않습니다. 감정이 풍부한 사람은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주고 그로 인해 자신도 행복을 얻습니다. 자녀들에게는 공평하게 대하고 연금을 자녀들에게 지원할 때는 치우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녀들 간의 갈등이 일어나고 결국 부모는 외롭고 쓸쓸한 노후를 맞게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은퇴 후에는 연금이 얼마나 많든지 간에 스스로 자제력을 키우고 규칙적인 운동과 건강한 생활을 유지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친절하고 성실하게 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면 다른 사람들도 우리에게 똑같이 선의를 베풀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더욱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으며 그 행복은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쌓이게 될 것입니다. 저는 65세이고 그동안 제 연금을 다 쏟아부어 아들에게 집을 사주었는데 그게 제 인생에서 가장 어리석은 일이었습니다. 지금 저는 65세이고 한 작은 집에서 혼자 살고 있으며 하루하루 먹고 살기 힘든 상황입니다. 왜 이렇게 힘든 생활을 하고 있는지 알게 된 것은 바로 저희 불효자 아들 때문입니다. 1,500만 원을 저축해 매달 70만 원이 넘는 연금을 받았지만 결국 이런 일이 벌어질 줄은 몰랐다. 내 인생은 원래 아주 행복했었습니다. 하지만 한 번의 잘못된 결정으로 인해 저는 다시는
행복한 노후를 보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아들이 아주 어릴 때, 제가 33세였을 때 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때 아들은 아직 초등학교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직 젊고 외모도 나쁘지 않아서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청혼을 했습니다. 그중 몇몇 남자들은 경제적으로 괜찮은 조건을 가지고 있었지만 저는 누구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아들을 돌보기 위해서 저는 어떤 남자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새 아버지를 맞이하게 되면 그 아버지에게 괴롭힘을 당할까 걱정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일은 저는 절대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비록 혼자서 아들을 키우며 많은 고생을 했지만 아들이 하루하루 자라는 모습을 보며 아무리 힘든 삶을 살더라도 마음은 행복했습니다. 저희 수입은 많지 않았고 겨우 우리 두 사람이 먹고 살 수 있을 정도였지만 아들이 다른 아이들처럼 더 좋은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저는 틈틈이 아르바이트를 하며 돈을 벌었습니다. 저는 힘들게 번 돈으로 아들을 공부시키고 키웠습니다. 아들이 대학 입시를 치렀을 때 성적이 좋지 않아 결국 대학교에만 입학했습니다. 대학을 졸업한 후 그는 계속해서 판매직 일을 하며 수입은 들쑥날쑥하고 전혀 안정적이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직장에 다니기 시작한 후 그는 회사에서 제공하는 기숙사에 살게 되었고 집에 오는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아들은 기숙사가 회사와 가까워서 출퇴근이 편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저 아들이 크고 자립했으니 그가 어떻게 살든지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잘 일하고 돈을 벌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저와 아들은 주말이나 명절을 제외하고는 거의 만나지 않으며 각자 바쁘게 살았습니다. 저는 그것에 대해 크게 불만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매일 바쁘게 일하고 아르바이트를 하며 외벌이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매일 밤 집에 돌아와 너무 피곤해서 바로 잠에 들었고 다른 생각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50세가 되던 해 저는 은퇴 절차를 마치고 안정적인 연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아르바이트를 그만두고 집에서 건강을 돌보려고 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의 고된 노동이 제 몸을 많이 상하게 했고 더 이상 버틸 수 없을 정도였기 때문에 은퇴 후에야 조금 쉬어보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아들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여자친구가 생겼는데 두 사람이 함께 쓰는 돈이 많아요. 매달 조금씩 제게 연애비를 지원해 주세요. 아들이 여자친구를 만난 건 좋은 일이라 생각했고 그를 도와야 한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은퇴를 미뤘고 아르바이트를 계속하며 돈을 벌었습니다. 두 일자리를 합쳐 매달 50만 원 이상을 벌지만 한 푼도 낭비하지 않는다. 매달 10만 원을 아들에게 주고 나머지 40만 원을 모을 수 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남겨둔 작은 집이 있었는데 그 집을 2천만 원에 팔았다. 그리고 수년간 모은 돈까지 합치면 3천만 원이 넘는다. 저는 이 돈이 아들이 결혼할 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고 나머지는 노후를 준비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일한 후 저는 이제 편안한 은퇴 생활을 즐길 때가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아르바이트를 그만두고 집에서 여유롭게 지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 시절은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다. 돈도 있고 여유도 있는 나는 정말 풍족한 삶을 살았다. 매일 자연스럽게 일어날 때까지 잠을 자고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먹고 밖에 나가서 돌아다니며 채소를 사서 집으로 돌아와 요리를 했다. 맛있는 음식을 먹고 드라마를 보며 여유로운 시간을 즐기곤 했다. 정말 행복한 나날들이었지만 그 좋은 시절은 얼마 지나지 않아 끝났다. 아들이 결혼을 하겠다고 하며 나에게 결혼할 집을 사달라고 부탁했다.
말했다. 새 집을 살 필요 없이 충분히 큰 집이라고 아이에게 말했고 300만 원으로 집을 꾸미는 게 괜찮니? 라고 말하자 아들은 단호하게 거절했다. 만약 그 집에서 결혼하면 친구들에게 너무 부끄럽다면서 새 집을 사주지 않으면 결혼하지 않고 평생 혼자 살겠다고 했다. 아들은 매우 허영심이 강한 아이였다. 능력이 부족하면서도 사람들 앞에서 자꾸 잘난 척을 하며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얕보지 않도록 애썼다. 나는 아들이 원하는 것을 다 들어주지만 오직 집을 사는 문제만큼은 들어줄 수 없었다. 우리 도시에서 가장 기본적인 집이라도 평당 10,000원 안팎이니 100평짜리 집을 사려면 4천만 원이 필요하다. 나는 고작 3천만 원밖에 없어서 집을 살 수가 없었다. 그러자 아들이 집을 팔고 그 돈을 더해서 새 집을 살 수 있다고 내게 말했다. 새 집을 사고 나면 아들 부부와 함께 살며 그들 옆에서 늙어가겠다고 했다. 아들은 이번에는 나를 도와주면 결혼 후에 잘 모시겠다고 약속했다. 나를 안락하게 해주겠다고 말했다. 아들의 달콤한 말에 속아 결국 집을 팔고 그 돈을 보태 아들에게 새 집을 사줬다. 그 집은 3룸 2욕실 구조였고 우리 가족이 충분히 살 수 있었다. 하지만 집을 사고 인테리어를 하는데 모든 돈을 다 써버린 나는 이제 시집 갈 때 필요한 예물도 준비할 수 없었다. 예물 돈이 없자 아들의 장인과 장모는 딸이 우리 집에 시집 오는 것을 반대했다. 그런데 아들이 어떻게 이야기했는지 모르겠지만 결국 장인 장모는 생각을 바꾸어 딸을 시집 보내기로 동의했다. 아들 그리고 며느리와 함께 살기 시작하면서 집안의 모든 경비는 내 책임이 되었다. 아들과 며느리는 한 푼도 내게 도움을 주지 않았다. 내 연금은 그리 많지 않았고 그런데도 한 가구를 먹여 살려야 했다. 그 일이 정말 힘들었다. 손자가 태어난 이후로 내 연금은 더 이상 충분하지 않았다. 손자의 분유, 기저귀 등 모두 내가 구입했다. 아들과 며느리는 내 돈이 부족해도 신경 쓰지 않았고 나는 결국 아들에게 돈을 달라고 부탁할 수밖에 없었다. 아들은 돈에 대해선 내가 요구할 수 없다고 말하며 며느리에게 요구하라고 했다. 아들한테서 돈을 받지 못한 나는 며느리에게 부탁했지만 며느리는 내 말을 듣고는 눈길 하나 주지 않으며 돈이 없다. 내가 알아서 해결하라고 말했다. 그녀의 말을 듣고 나는 갑자기 화가 났다. 집안의 모든 비용은 내가 부담했는데 내가 어떻게 돈이 없다는 거야? 라고 말하며 그녀에게 따졌다. 며느리는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나를 쏘아보며 대답했다. 내가 여기서 돈 내는 게 뭐가 문제죠? 그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며느리의 말에 나는 완전히 화가 나서 집은 내가 돈 주고 샀는데 어떻게 너희 집이 된 거냐? 고 큰 소리로 따졌다. 며느리는 냉소적인 웃음을 지으며 돌아서서 방으로 들어갔다. 잠시 후 방에서 집의 등기부 등본을 꺼내 나에게 던지며 말했다. 잘 보세요. 집이 누구 것인지. 나는 등기부를 펼쳤고 그 위에 적혀 있는 이름을 보고 완전히 어이가 없었다. 등기부에 적힌 이름은 바로 며느리의 이름이었다. 나는 당황해서 급히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다. 중요한 일이 있으니 빨리 집에 오세요. 라고 말했다. 아들은 급히 집으로 돌아와서 무슨 일이냐? 고 물었다. 나는 등기부를 가리키며 물었다. 내가 집을 살 때 나는 항상 너에게 집 등기부에 너의 이름을 꼭 써놓으라고 했잖아. 그런데 왜 너의 이름이 아니라 그의 이름이 적혀 있는 거야? 아들은 별로 신경 쓰지 않는 듯 말했다. 우리가 결혼한 이상 가족이니까 집 등기부에 누구 이름이 적혀 있든지 상관없지 않아요? 나는 급히 대답했다. 그게 어떻게 같을 수 있냐?
정신 차려. 이름을 바로 고쳐. 그렇지 않으면 나는 가만히 있을 수 없다. 아들은 짜증 섞인 목소리로 손을 흔들며 말했다. 왜 내가 무능해서 결혼 예물도 준비하지 못하니까. 나는 그냥 그 이름을 넣은 거야. 만약 그가 이름을 안 올렸다면 결혼도 못했을 거야. 이 일은 이제 끝난 거라며 더 이상 바꿀 수 없다고 말했다. 내가 평생 힘들게 모은 돈이 아들에게 가벼운 말 한마디로 남에게 가게 되자 나는 화가 나서 그에게 한 대 때렸다. 넌 정말 배은망덕한 자식이구나. 내가 얼마나 고생하며 너를 키웠는지. 이렇게 나를 배신할 줄 몰랐다. 라고 말했다. 아들은 내게 처음 맞아보았고 며느리 앞에서 더 이상 아무 말도 못했다. 그는 팔꿈치를 걷어붙이며 나에게 맞서려고 했지만 며느리는 그저 팔짱을 끼고 지켜보았다. 나는 상황이 불리하게 돌아가자 방으로 돌아가기로 했다. 이 사건 이후 나는 아들과 며느리에 대한 마음이 완전히 식었다. 나는 더 이상 그곳에서 살고 싶지 않았다. 계속 그 집에 살게 되면 돈은 다 써버리고 심지어 구속된 느낌에 시달려야 했다. 생각만 해도 숨이 막혔다. 여러 가지를 고민한 끝에 나는 결국 그 집을 떠나기로 결심하고 낡고 작은 집을 하나 빌렸다. 그곳에서 홀로 외로운 생활을 시작했다. 오랫동안 마음이 좋지 않아 몸에 이상이 생기기 시작했고 결국 병원에 입원하기도 했다. 몇 년간의 연금 인상에 힘입어 현재 매달 75만 원 이상이지만 여전히 돈이 부족하다. 집을 빌리고 약도 사 먹고 병원에 가야 하니 생활이 너무 어려워졌다. 그래서 고기 같은 건 거의 사 먹지 않는다. 영양이 부족해서 몸 상태가 점점 나빠지고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내 미래가 어디에 있을지 모르겠고 나는 그냥 무감각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다. 예전에 1,500만 원을 들고 있을 때 얼마나 편하고 평온했는지 후회했다. 나는 너무 후회하고 있다. 그 돈을 아들에게 다 써서 집을 사줬어야 했나. 지금은 정말 후회된다. 하지만 아무리 후회해도 이제는 돌이킬 수 없다. 내가 심어놓은 씨앗을 이제 내가 거둬야 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사랑이란 정말 후회스러운 일이었다. 은퇴자의 충고 60을 넘기면 산불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산불사란 3가지를 생각하지 말라는 뜻인데 그것은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고 누구나 늙는 날이 온다는 자연의 법칙을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은퇴 후 우리는 노후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 시점에서 어떤 사람은 매우 외롭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행복하게 지내기도 합니다. 사실 삶이 좋은지 나쁜지의 차이는 우연히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생각과 마음가짐에 따라 달라집니다. 몇몇 은퇴한 노인들의 경험을 통해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60을 넘은 후에는 산불사를 실천하는 것이 삶을 더욱 잘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첫 번째는 노후를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장준호 어르신은 올해 63세입니다. 은퇴하기 전까지는 항상 외지에서 일하며 방학 때마다 잠깐씩 집에 돌아왔습니다. 장 어르신과 그의 아내는 사랑에 의해서 결혼한 것이 아니라 젊은 시절 부모님의 주선으로 결혼한 사이였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사실 서로에 대한 감정이 깊지 않았고 가정을 이루고 책임을 다하기 위해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은퇴한 후 장 씨는 아내와 매일 시간을 보내면서 이 삶이 점점 지루하고 무의미해짐을 느꼈다. 아내는 하루 종일 손주와 놀고 있었고 장 어르신은 이 시간을 활용해 여행을 떠나고 싶었습니다. 두 사람의 생각은 완전히 달랐고 결국 장 어르신은 혼자서 여행을 떠났습니다. 여행 중에 같은 나이대의 여성을 만나게 되었고
두 사람은 꽤 잘 통했으며 그 여성과 연락처를 교환하고 카카오톡을 주고받았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아내가 점점 더 지루해하는 것을 보고 장 씨는 두 사람이 더 이상 사랑이 없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결국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죠. 가족 모두 반대했지만 장 어르신은 굳은 결심을 했습니다. 아내는 장 어르신이 이혼을 결심한 후 그럼 나는 재산을 한 푼도 안 받겠다. 내가 집에서 나가야 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장 씨는 아내에게 미안한 마음을 품고 이 조건을 받아들이며 월 80만 원의 연금이 있는데 생활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장 씨는 이혼 후 그 여성과 교회의 집을 임대해 자신이 생각하는 둘만의 세상을 시작했다. 그러나 그의 기대와는 달리 일상은 전혀 달콤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매일 돈만 쓰며 저축은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장 어르신이 병에 걸렸지만 그들은 병원비를 낼 돈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식사는 매일 외식을 하거나 배달 음식을 시켜 먹는 일상이었습니다. 이런 생활을 하면서 장 어르신은 점점 더 아내의 좋았던 점을 생각하게 되었고 그때 아내가 얼마나 소중했는지를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은퇴 후에는 돈이 많든 적든 주변 사람들의 좋은 점을 자주 보고 외부 사람들이나 다른 사람들을 좋게 보지 말고 가족과 가까운 사람들에게 감사해야 한다는 중요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또한 절대로 아내에게 잘못된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아내는 나이가 들면서 나의 진정한 동반자가 되어 주었고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시간들도 함께 견뎌냈습니다. 이제 은퇴 후 아내와 함께 남은 시간을 잘 살아야 합니다. 결국 이 모든 것들은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나이가 들어서 혼자 살고 아내와의 갈등으로 고립되면 결국 외롭고 고통스러운 노후를 보낼 수 있습니다. 고명숙 어머니는 은퇴 후 아주 극단적인 생활을 하셨습니다. 그녀의 남편은 과거에 너무 아끼고 절약하다가 결국 54세에 암에 걸려 세상을 떠났습니다. 고명숙 어머니는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과거의 절약 생활에 대해 후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아끼지 말고 조금씩 소비하며 즐겁게 살아야 했는데 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녀는 그동안 절약했던 돈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남편의 죽음을 잊기 위해 소비를 시작했지만 그 후 점점 고급스러운 소비 습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고미숙 어머니는 허리가 좋지 않아서 친구에게 추천받아 마사지 의자를 샀습니다. 그 마사지 의자는 허리를 마사지하는데 효과적이라고 했고 가격은 거의 500만 원에 가까웠습니다. 고미숙 어머니는 고민 끝에 그 의자를 구매했습니다. 처음 며칠 사용해보니 마사지할 때는 꽤 편안했지만 광고처럼 과장된 효과는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결국 자신이 속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판매처에 가서 알아보려 했지만 그 마사지 의자를 파는 곳은 이미 사람이 떠난 후였습니다. 어떤 어르신들은 지나치게 자신의 건강을 신경 쓰다 보니 사기꾼의 함정에 빠져 쓸모없는 물건을 사며 자신의 연금을 다 써버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은퇴 후에는 자신이 가진 연금을 아껴 써야 하고 계획적으로 소비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한편으로는 노후 생활을 위해 예기치 못한 병에 대비한 돈을 따로 모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고 그로 인해 의료비가 급증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한편으로 지나친 소비는 나쁜 소비 습관을 만들어서 쌓아온 재산을 순식간에 날려버릴 위험이 있습니다. 은퇴 후의 삶은 간단하고 건강하며 의미 있게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오랜 친구들과 산책을 하며 시간을 보내거나 자녀들의 일에 너무 신경 쓰지 않고
평온한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박동철 어르신의 아들은 올해 30대 중반입니다. 그는 여자친구를 만났고 두 사람은 결혼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여자친구는 결혼을 하려면 시골에 집을 사야 하고 300만 원의 예물도 요구했습니다. 박동철 어르신의 아들은 직장 생활을 잘하며 몇 년간 열심히 일해서 어느 정도 돈을 모았습니다. 하지만 집의 첫 번째 지불금은 마련했지만 예물에 필요한 돈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버지에게 가서 울며 애원하며 아버지의 연금을 이용해 결혼자금을 마련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박동철 어르신은 이제 75세였고 자신이 오래 살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여 아들에게 모든 돈을 주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아들이 나를 돌봐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아들이 아버지가 준 돈을 매우 기뻐하며 걱정 마세요. 이제 저도 아버지 모시고 잘 살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2달이 지나고 나자 박동철 어르신은 점점 더 아들과 며느리에게 무시당하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는 아버님은 자주 목욕도 하지 않으시고 냄새도 나고 화장실도 제대로 치우지 않으셔서 너무 불쾌해요. 라고 말하며 집에 노인이 있다는 것이 신혼부부의 행복을 방해한다고 생각해요. 라고 했습니다. 박동철 어르신은 매우 상심하며 자신의 존재가 그들에게 부담이 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결국 그는 다시 시골로 돌아가고 싶었지만 그때는 이미 손에 쥔 돈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실수를 후회하며 너무 빨리 아들에게 모든 돈을 주지 말았어야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이가 들면 자녀만 생각하지 말고 나 자신을 위해서도 계획을 세워야 한다. 그는 이렇게 후회하며 말합니다. 자녀를 위해 모든 걸 쏟아붓다 보면 자신의 삶을 잃어버리고 후회하게 된다. 그리고 중요한 한 가지는 자신의 재산을 자녀에게 미리 다 주지 말고 가능한 한 자산을 스스로 관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연금을 비롯한 자신의 재산은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이 관리해야 하며 자녀에게 미리 주면 후회할 수 있습니다. 자식이라 해도 믿을 수 없습니다. 몸은 늙어가지만 정신만큼은 흐리멍텅해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어르신들은 때때로 이러한 일들을 생각지 않고 지나치게 신경을 쓰다 보니 후회하는 일이 많습니다. 여러분의 시청에 감사드리며 오늘 공유한 내용이 여러분에게 의미가 있었기를 바랍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지혜의 정원은 매일 새로운 글을 전해드리며 여러분이 매일 새로운 깨달음을 얻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